안녕하세요. 파스타 전문가 교육 1일차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옥비디씨 송재모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스타 전문가 교육에서는 먼저 클라우드 및 파스타를 이해하고 파스타를 활용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 자사 솔루션을 파스타 호환 서비스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스타 사용자들이 해당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클라우드 베이직 파트의 클라우드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팅 기술로 컴퓨팅 리소스를 데이터 센터에 대량으로 집적시킨 후 개별 이용자가 요구하는 만큼 가상으로 분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 정의만 봤을 때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약간 어떤 것인지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미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글 독스인데요. 여러분들은 구글 독스를 이용해서 문서를 생성하거나 편집하거나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글 독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문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구글의 컴퓨팅 리소스에 설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저장 공간이나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여러분들이 빌려서 사용을 해보신 겁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어떠한 컴퓨팅 리소스, 뭐 예를 들어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 등등 여러 가지 리소스를 대량으로 모아놓고 그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부씩 떼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문형 셀프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사업자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개별 관리 화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시려면 쇼핑몰 등에서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그거를 배송을 시켜주면 다시 사용자가 그것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글 독스를 사용을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거나 그런 것을 실제로 하지 않고 사용자가 관리 화면에서 그냥 바로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글 독스는 무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영원으로 책정된 것도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 구간인 것일 뿐이고요. 구글 독스 같은 경우에도 메일 사용량 아니면 파일 저장량 등등에 따라서 유료 과금이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두 번째로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입니다. 앞에 정의에서 보셨다시피 클라우드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 그리고 스마트 TV와 같이 네트워크가 제공되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소스 공유입니다. 사업자의 컴퓨팅 리소스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형태로 이용됩니다. 앞에서 구글 독스를 계속 예를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구글 독스를 특정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할 텐데요. 이거를 특정 서버에서 사용자가 그 서버를 통째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컴퓨팅 파워를 일부를 떼어다가 사용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서버 호스팅 같은 걸 생각을 해보셔도 좋은데요. 서버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서버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빌려주는 서버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서버를 오로지 특정 사용자가, 구매한 사용자 혹은 임대한 사용자가 독점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임대를 하시게 되면 그거는 특정 물리적 서버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 자체, 하드웨어 자체는 사업자가 이미 여러 대를 묶어서 클라우드화를 시켜놓고 그거를 일부를 컴퓨팅 파워를 떼서 가상화 서버로 만들어서 그거를 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묶여져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한 사용자가 서버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서 같은 서버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속한 확장성입니다.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스케일업이나 스케일 다운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그러니까 서버를 임대를 받는 경우에는 CPU 코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용량을 어느 정도를 딱 지정을 해서 가상화된 VM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CPU 양을 늘리거나 메모리 양을 늘려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용하던 CPU나 메모리를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그걸 다시 낮춰서 계속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서버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가능합니다. 메모리 더 사다 꽂으면 되고 CPU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소켓에 더 많은 CPU가 제공되는 게 있다면 그 코어가 많은 CPU를 사다가 꽂으면 되는데 반대로 스케일 다운을 하게 되면 메모리 사용하던 걸 중고로 판다든가 아니면 CPU도 다시 사용하던 거를 중고로 팔고 더 낮은 CPU를 갖다 꽂아야 된다든가 그러한 스케일 다운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케일업과 스케일 다운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딱 추가적인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스케일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많은 리소스가 필요 없게 된다면 그거를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측정 가능한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이용한 만큼 여기 나오는 종량제로서 사용자의 이용량에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스케일업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필요가 없어지면 스케일 다운을 해서 반납을 하면 다시 적게 사용하게 되니까 비용 절감의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왜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성입니다. 클라우드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서버를 실제로 구입하는 거라면 서버를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특정 기간만 딱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서버를 놀려두든가 아니면은 중고로 팔든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는 딱 그 기간에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연성입니다.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확장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축소하는 등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컴퓨팅 리소스를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교의 학사정보 시스템입니다. 학사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별로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용량이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컴퓨팅 리소스를 매우 적은 양으로도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사정보 시스템이 1년에 2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용자가 들어서 접속조차 힘든 경우가 발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수강 신청 기간인데요. 이 수강 신청 기간에만 컴퓨팅 리소스를 추가로 확장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수강 신청이 끝나게 되면 다시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라면 그 학사 정보 시스템이 평상시에 운영되는 용량이 한 10이다 라고 하더라도 수강 신청 기간에 100이라는 사용량을 감당을 하려면 서버 자체를 100이라는 용량에 맞춰서 도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용성입니다. 일부 하드웨어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들은 내가 구입한 서버에다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버가 뭔가 장애가 발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없으면 그 위에 있던 어플리케이션도 당연히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고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비싼 돈을 들여서 처음부터 서버를 2대를 구축한 다음에 이중화를 통해서 장애가 한 대에서 나더라도 한 대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업자가 여러 대의 서버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서버 한 대가 고장이 나게 되더라도 그 위에서 올라가 있던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다른 서버들로 옮겨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대부분 구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하드웨어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전되는 시간, 잠깐의 시간 외에는 장애가 금세 복구가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를 이중화한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버를 이중화를 하게 되더라도 그 이중화하는 서버의 리소스를 최소한으로 맞춰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버를 2대를 구입하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가용성이 높은 환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빠른 구축 속도를 들고 있는데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서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서버 견적을 받고 그 견적에 따라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를 납품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위에 올라갈 미들웨어 같은 거를 구입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서야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배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던가 하는 행위를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에 비해서 빠르게 서비스의 구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던 경제성 부분에서 몇 가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리소스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레거시 시스템에 비해서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음, 최대로 사용하는 그 정도의 리소스를 항상 잡고 어, 서버를 구매를 하거나 도입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동일하게 클라우드로 가져가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 리소스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까지 계속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구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리소스를 똑같이 구축하는 것과 똑같이 클라우드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구축하는 것보다 클라우드의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에는 그렇게 동일한 컴퓨팅 리소스를 꾸준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그 리소스를 변화를 줘서 사용하지 않을 땐 줄여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통합 관리해 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뭐 하드웨어 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클라우드가 기존 레거시보다 조금 더 경제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동일한 컴퓨팅 리소스를 구축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클라우드의 경제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마존은 원래 그 인터넷에서 인터넷 서점 같은 걸 하다가 쇼핑몰로 전환을 해서 지금은 뭐 해외 직구 사이트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서비스들을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이제 자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도 서버를 빌려서 쓸 수 있게끔 뭐 그러한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AWS라는 이름으로 2006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클라우드 시장이 생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애저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델이라든가 IBM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뭐 아니면 AT&T 쪽에서도 클라우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네트워크 장비를 원래 납품하는 것을 주로 하던 시스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시스템이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었던 VM웨어사에서도 지금은 클라우드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자들의 그 점유율 같은 걸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아마존 AWS가 최초 사업자라서 그런지 점유율을 4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점유율을 여러 기업들이 나눠서 차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 규모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클라우드 시장 규모 변화에 대해서 예상을 해놓은 것인데요.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좀 적은 그 시장 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0 빌리언즈 그러니까 100억 달러쯤 되겠네요. 100억 달러쯤 되는 규모로 시작을 해서 지금 2020년도에는 한 16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질 것으로 그 당시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규모를 그 각각의 클라우드 모델별로 분할해서 보았을 때에는 어, 대부분이 사스가 그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파스와 이아스가 약간씩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아무래도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까 서비스들이 더 많아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파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스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파스 위에서 구축을 해야 어, 이제 사스에는 테넌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축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스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파스 시장도 같이 어,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서비스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컨테이너의 자동화 관리와 조절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스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파스도 더 성장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사업 추진 기업을 알아보게 될 건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라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러 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사의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상화 툴을 만들고 있는 VM웨어사 같은 데도 있고 아니면은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도커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을 관리하는 쿠버네티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스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컨테이너 위에서 돌릴 수 있게끔 랭귀지라든지 아니면은 소스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GitHub, GitLab 그런 것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I/CD 툴, 젠킨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 사업에 위해서 자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에다가 클라우드를 지원할 수 있게끔 다들 변형을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게 될 건데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망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망을 보시게 되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와 파스 그리고 지금 이아스 그런 식으로 지금 색깔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초록색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 가장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사스나 이아스에 비해서 파스가 상대적으로 현재 매우 적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 파스에 대해서 투자가 좀 적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스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파스도 동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성장을 저희가 갖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술 동향을 알아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이아스나 파스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매우 커졌다가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사업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이르게 되면 혹은 기술적으로 이제 한계치에 이르게 되면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했지만 과실을 못 얻은 기업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기대감이나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이 확 줄었다가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완만하게 다시 성장을 하면서 안정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파스 서비스 제공 기업이 급증하게 되고, 그리고 파스 부가 기능을 통한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MS 등은 이미 IoT 기능을 플랫폼에 도입해서 파스를 사용을 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파스에 주목하고 활발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 회사들의 약간 이합집산 같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스를 제공하던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테넌트를 구축하고 플랫폼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런 플랫폼들을 이제 파스로 조금 더 가다듬어서 파스 시장에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같이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사업자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 기반 혹은 그 하드웨어에 좀 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파스 플랫폼을 개발해서 파스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구글이나 그리고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제 자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플랫폼을 들고 와서 파스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등에서 오픈소스로 파스를 개발해서 파스 시장에 뛰어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그 회사들이 파스 시장으로 뛰어들다 보니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이 100% 호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만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속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사스들이 파스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파스에 대한 그 사스가 종속성이 되게 생기게 되면 나중에 그 파스가 뭐 지원을 안 한다던가 비용이 갑자기 늘었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픈소스로 구축되어 있는 파스라면 꼭 그 파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자에서도 동일한 오픈소스로 그 파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파스를 오픈소스를 이용한 파스를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입 희망 클라우드 플랫폼을 보시게 되면 오픈소스가 약 30% 정도의 그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의 클라우드 컴퓨팅 트렌드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의 성장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용량 증가, IOE의 부상, 인터넷 품질의 개선과 5G 네트워크의 부상, 그리고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5대 트렌드로 꼽혔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의 성장을 보시게 되면 사스는 기업들이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경제적인 경로를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보지 않았다고 하셨던 분들도 실제로는 사스를 알게 모르게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구글 독스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ERP 시스템 등을 사스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들이 처음에 쉽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아스와 파스의 성장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의 수를 늘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아스와 파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EAS 형태로 서버들을 묶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아시기는 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픈스택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 대의 서버를 묶어서 EAS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파스타 같은 파스 솔루션이 있어서 그러한 EAS들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파스 형태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솔루션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조직들이 클라우드가 보장하는 단순성과 고성능을 활용하게 될 것이며 특히 SaaS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많이 설치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들이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의 경우 SaaS, IaaS, PaaS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구글이나 아마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쪽에서도 컴퓨팅 서버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뭐 그런 것을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인프라를 담당하는 이아스 서비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글 앱 엔진이라든지 뭐 그런 파스 서비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구글 독스 같은 사스 서비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들이 뭐 사스도 접해보고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다 보면 앱 엔진 같은 것도 써보고 그러다가 서버를 아예 빌려서 써보겠다. 그럼 이아스 같은 것도 써볼 수 있게끔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방식으로 전환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용량 증가입니다. 데이터 스토리지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서비스 업체들의 더 큰 용량의 스토리지 장비를 갖춘 데이터 센터 개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총 스토리지 용량이 작년 600엑사바이트에서 1.1 제타바이트로 약 2배 이상 증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 기업들은 자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공간을 활용하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넷플릭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클라우드상에 올라가서 실제로 제공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같이 여러 회사들이 클라우드 공간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 대여폭을 조절을 한다거나 하는데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중요한 데이터는 레거시에 남겨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접속을 담당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하이브리드로 그 외부의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서 제공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oE의 부상입니다. IoT가 성장하는 가운데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지속적인 혁신이 IoE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oT는 사물 인터넷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스마트 TV 같은 데서도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냉장고 같은 데에서도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게끔 그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죠. 근데 이제 IoE는 그 개념이 더 확장돼서 모든 것에 인터넷이 접속이 가능한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피커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책상에서도 책상에 화면 같은 거를 달아서 클라우딩 컴퓨팅에 접속해서 실제로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것도 앞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IoE는 네트워크 모든 기기들과 지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인간과 인간의 소통도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고객들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고객 지원 부서 서로 간에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쌓인 데이터는 자동화와 스마트 로봇 사용을 통한 고객 경험 단순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IoE를 하게 되면 회사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자사의 제품에다가 네트워크를 넣어서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사의 시스템을 레거시처럼 구성을 해버리면 최초 서버 도입비라든지 아니면은 회사가 잘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뭐 제품 판매량이 늘었다가 줄어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뒷단을 처리하는 서버도 줄여줘야 되는데 뭐 레가시로 구축을 해놓으면 그게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클라우드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터넷 품질의 개선과 5G 네트워크의 부상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품질 향상을 위해 기가바이트 LTE 속도에서 완전한 5G 네트워크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봤을 때는 아직 5G가 전국망도 아직 안 깔린 상태지만 앞으로 전기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 뭐 그런 세상이 올 거기 때문에 결국 5G나 혹은 6G 네트워크가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개선된 네트워크 품질을 응답이 매우 뛰어나고 빠르게 구동되는 그런 성질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빠르게 동작하는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oT와 IoE 업계도 이 분야에 속해 있는 조직들이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신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더 빠른 네트워크 속도로부터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즉, 이 빠른 네트워크 속도가 보장이 된다면 더 많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시스템들은 대부분 클라우드에서 구성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이버 공격이 정교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레거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악성 코드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는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비용을 지불을 하고 독자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 완벽한 보안 서비스를 구현할 수 없는 기업에게 서비스 형태로 보안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혹은 클릭 몇 번만으로 방화벽을 앞에다가 가상으로 붙인다든지 뭐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보안 영역에서 크게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 클라우드 컴퓨팅 트렌드 변화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공급업체들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백본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레거시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것들도 다들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퍼블릭 공급업체들이 완전관리형 온프레미스 어플라이언스를 자신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진입 차선으로 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레거시 시스템을 사용하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뭐 중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공유 자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데이터의 탈취라든가 뭐 그런 거가 조금 우려되는 경향도 없진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중요한 데이터는 기존 시스템에 놔두고 외부의 웹이라든지 그 중요한 데이터를 조회해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클라우드로 이관을 함으로써 양쪽을 다 사용하는 형태를 구성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서 레거시 시스템처럼 그 내 서버에다가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것과 또 이제 외부에 뭐 아마존 AWS나 뭐 그런 거 같이 퍼블릭 공급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이브리드 시켜서 만들 수 있게끔 제공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핵심 오픈소스 코드로서의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쿠버네티스 도입의 속도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는 이제 일종의 카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카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클라우드 모델별 특징 이해 뭐 이쪽 파트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될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컨테이너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까지, 스테이블한 단계까지 올라와서 이제 실제 사업체들이 쿠버네티스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솔루션 공급업체들은 네트워크 운영체제 내부에 쿠버네티스를 구현해서 거기에서 솔루션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쿠버네티스가 서비스가 많이 안정화됐다고 하는 게 컨테이너가 상태 저장 및 상태 비저장 시멘틱 모듈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강화가 되고 있고, 서비스 메쉬가 멀티 클라우드의 유력한 네트워크 관리 백플레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투 엣지 분산형 컴퓨팅 패브릭이 확대돼서 이제 글로벌 서버를 한 대만 두는 게 아니고 이제 지역별로 서버를 분할할 수 있게끔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구의 가상화, 컨테이너와 서버리스가 융합돼서 사용되는 클라우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뭐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는 형태로도 만들어져서 컨테이너화된 그러한 이미지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클라우드의 이해 파트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드 모델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